네, 안녕하세요. 백설고주 남자 킬리만입니다. 오늘은 지금 굉장히 핫한 이야기 CBDC,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에 대해서 총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BDC가 무엇이고 그리고 각 나라가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의 자료는 체인 파트너스 보고서를 기준으로 하고 이 보고서는 2019년 2월 21일 날 발행된 보고서입니다. 자, 먼저 화폐 없는 사회가 도래되었다는 이 주제를 가지고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스웨덴이 1661년에 유럽에서 가장 먼저 지폐를 발행한 나라랍니다. 그런데 현재는 세계에서 가장 먼저 현금이 사라지고 있는 나라이기도 하고요. 스웨덴에서는 소매점에서 합법적으로 현금 결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현금을 받는 소매점 비중이 2010년도에는 40%였는데 2016년에는 15%로 줄어들었다고 하네요.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현금을 아예 사용할 수 없고요. 공공요금 그리고 교회 헌금도 그리고 노점상과 노숙인도 카드 결제기를 두고서 카드 결제를 요구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은행조차 현금을 취급하는 점포를 점차 줄이는 추세라고 하네요. 그리고 스웨덴 정부는 2030년까지 완벽하게 현금을 없앤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완벽하게. 여기에 인구가 감소하면서 화폐 발행 잔액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고요. 그리고 스웨덴이 이 크로나라고 불리우는 CBDC의 발행을 2016년부터 연구하기 시작한 것도 화폐 없는 사회를 향한 스웨덴 정부의 정책의 연장선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2030년까지 완벽하게 현금을 없앤다고 했으니까 앞으로 딱 10년 남았네요. 10년 후에는 스웨덴은 아예 현금이 없어지는 사회가 될 겁니다. 그러면 다른 나라들은 어떨까요? 덴마크 같은 경우는 아예 자국의 동전과 지폐 생산을 중단했다고 합니다. 자, 대신해서 최소의 필요량만 위탁해서 생산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고요. 국민의 90%가 모바일 페이를 사용하고 있고 현금 거래 의무제를 폐지하는 법안도 상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프랑스 같은 경우는 2015년부터 1000유로 이상의 물품에 대해서는 현금 결제가 금지되어 있다고 하네요. 정부에서 높은 가격의 현금 결제를 법으로 아예 제한을 했습니다. 스페인에도 역시 2500유로 이상은 현금 결제가 불가능합니다. 네덜란드에서는 직불 카드인 핑카드가 현금을 대신하고 있고요.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2014년 세계 최초로 현금 없는 국가추진위원회가 설립이 되었고 기업 간에는 260만원, 개인 간에는 520만원 이상의 거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정부는 이 한도를 점차 줄여 나가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싱가포르도 오는 2020년이면 대중교통 이용에 현금 사용을 금지할 계획에 있다고 하네요. 현재 중국의 상황은 이 사진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지가 이렇게 QR코드로 페이로서 결제를 받고 있고 야채 장사를 하시는 분들, 이렇게 생선 장사를 하시는 분들도 전부 다 QR코드, 그리고 신발 구두 수선을 하더라도 QR코드가 이렇게 보입니다. 즉 현금 없이 페이 문화가 중국은 자리를 잡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인도 같은 경우는 블랙머니 근절을 내세웠고 500루피 이상의 고액권의 유통을 전면 중단하며 화폐 개혁을 실시했습니다. 화폐 개혁이 시행되자 현금 거래가 중단되는 부작용도 나타났지만 모바일 결제 시장은 급속하게 성장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거래 투명성이 확보되며 소득세 납입이 크게 증가했고 세수 기반이 확대되는 효과를 나타났습니다. 현금 결제 비중이 50% 이하인 국가의 지하 경제 규모는 평균 12% 수준이고 현금 결제 비중이 80% 이상인 국가들의 지하 경제 규모는 30%랍니다. 이 자료로 봐서는 현금 결제 비중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블랙머니는 근절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세금을 더 많이 거둘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바로 현재 국가들이 현금 없는 사회를 추진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고령화 사회로 진행할수록 현금 결제의 감소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주장도 있는데 이것은 사실과 틀리다고 하네요. 중국 같은 경우도 비현금 결제가
3년 만에 262%가 급증을 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같은 기간에 36%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한국은 그다지 크지가 않네요. 고령층에도 신용카드 사용이 보편화되어 있고 디지털 결제 시스템도 점차 쉽고 보편화되는 만큼 앞으로도 현금 없는 사회의 전환은 계속될 전망이라고 분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비현금성 결제 금액 추이를 각 나라별로 도표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BIS하고 UN에서 나온 자료이기 때문에 굉장히 믿을 만한 자료이고요. 현재 비현금성 결제를 가장 많이 하고 있는 나라는 중국이고 그 다음이 인도입니다. 여기는 인구가 굉장히 많은 나라이죠. 인구가 많은 나라에서 이렇게 비현금성 결제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보편화가 잘 되고 있다는 거고, 정부 입장에서는 그 모든 인구들을 통제를 할 수 있는 좋은 효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추이로 가고 있는 거 아닐까, 이렇게 분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재밌는 것은 각국 선진국들의 비현금성 결제 금액 추이는 굉장히 늦네요. 아래쪽에 있는 걸 볼 수 있죠. 미국, 캐나다, 네덜란드, 독일, 프랑스, 영국, 스위스, 벨기에, 스웨덴, 호주, 한국도 아래쪽에 있고요.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지금 현재 시스템만으로도 충분히 세수를 잘 걷고 있고 그리고 통제를 잘 하고 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은 미국 같은 경우 이런 추세로 간다면은 달러 기축에 대한 위협을 받기 때문일까요? 저도 그 이유를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은 분명히 카드 사용률이 높아지고 있고 페이 문화가 생기고 있고 그리고 크립토 커런시 문화가 생기고 있고 그리고 이제는 CBDC가 발행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흐름은 분명 이쪽으로 비현금성 결제 금액이 올라가는 쪽으로 지금 방향이 가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CBDC는 왜 태어나게 되었고 각국에서는 CBDC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BDC라는 것은 중앙은행들이 만든 디지털 화폐를 이야기합니다.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그래서 CBDC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현금 사용이 줄어들면서 현금 없는 사회가 점차 현실화되고 있고 페이팔이나 위패체이와 알리페이 등 전자결제 시스템은 전통적인 은행의 영역을 넘보고 있습니다. 이에 중앙은행들은 CBDC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고요. 중앙은행의 CBDC에 대한 검토는 중앙은행의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도입을 시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것은 분명 잘못된 사실입니다. 자, 분명히 이 사실은 짚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CBDC 발행이 암호화폐 도입을 시사하는 게 분명히 아니라는 거. 자, 중앙은행의 CBDC에 대한 논의는 2008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2008년 하면은 금융위기가 있었던 거죠. 자, 2008년에 리먼 브러더스 사태가 일어나서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이때 왔습니다. 바로 그 시점에 인해서 CBDC가 논의가 되었던 겁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각국 중앙은행들은 경기 부양을 위해서 기준금리를 인하를 했습니다. 심지어는 유럽 중앙은행과 일본 중앙은행은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마이너스 금리의 정책은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고요. 이때 대안으로 제시된 게 바로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였습니다. 디지털 화폐 계좌에 설정된 돈에 수수료를 부과해서 돈의 가치를 하락시키면은 계좌에 돈을 두면 손해이기 때문에 투자나 소비에 나설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금리가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은행에다가 돈을 맡기면은 보통 이자를 받아야 되잖아요. 이자를 받아야 되는데 이게 몇 퍼센트 이자 받느냐, 이게 이제 당연히 플러스 이자인 거고, 반대로 마이너스 이자라면은 은행에다 돈을 맡기면은 우리가 보관료를 내야 돼요. 보관료. 자, 일반인들이 은행 가서 돈을 맡겼을 때 보관료를 낸다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자, 은행을 두 가지로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돈을 찍어내는 중앙은행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입출금을 할 수 있는 시중은행이 있죠. 자, 이 시중은행에서는 은행 예치금 중에서 지급 진비율 7%를 제외하고 나머지 93%를 시중에 대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급 진비율 7%의 상당수는 중앙은행에서 보관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맡겨야 됩니다. 그런데 마이너스 금리를 진행을 하게 되면은 시중은행이 현금을 은행에 보관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해서 페널티를 적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즉, 중앙은행이 보관하고 있는 시중은행의 지급 준비금에서 보관료를 받겠다는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즉, 시중은행이 강제로 시장에 돈을 풀 수 있도록 만든 정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경기가 나쁘면은 대출에 대한 위험률이 많다 보니까 은행에서는 대출 심사를 더 까다롭게 하고 대출을 많이 일으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나 중앙은행의 의도대로 시중은행이 움직여주지 않기 때문에 그 당시에 중앙은행들에서 CBDC에 대해서 논의를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2008년부터 이건 CBDC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다. 이거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현재 각국 중앙은행들이 자체적으로 디지털 화폐 CBDC 발행에 대해서 연구하고 논의가 한창 중인데, 자, BIS도 디지털 화폐에 대한 연구를 계속하고 있고 IMF도 이 총재가 나서서 CBDC 발행의 타당성을 주장하고도 있고요. 한국은행도 가상통화 및 CBDC 공동연구에 대한 TF팀을 구성을 했지만은 이것이 암호화폐에 대한 우호적인 입장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CBDC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 뭔가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연구하고 직접 발행하고 실행하는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분명한 것은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시오땡 하면은 달릴 준비가 모든 나라의 중앙은행들은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시오땡 신호를 줄 수 있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중국의 디지털 화폐로 보고 있는 거고요. 자, 화폐라는 것은 중앙은행이 발행하지만은 암호화폐는 민간이 개발하고 관리하는 겁니다. CBDC는 블록체인이나 분산 원장 기술들을 이용해서 전자적 형태로 저장하는 화폐이고 기술적 기반으로 따지면은 암호화폐에 비슷하다. 하지만은 분명히 틀리다. 이게 정부 측의 주장입니다. 앞으로 이야기가 나온 모든 CBDC는 이런 논조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중앙정부나 아니면은 각국 나라들은 CBDC를 본인들의 통제하에 두고 싶은 거고 암호화폐조차도 통제하에 두고 싶은 건데 암호화폐는 민간 쪽에서 하기 때문에 이것을 인정하는 발언을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은 흐름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바뀔지를 전혀 알 수 없는 거고요. 자, 암호화폐하고 CBDC에 대해서 차이점을 비교해 놓은 겁니다. 암호화폐는 민간이 발행하고 CBDC는 중앙은행이 발행하고, 암호화폐는 일반적으로 그 발행 규모가 사전에 결정이 되고 뭐 중간에 계속 바뀌기도 합니다. 그리고 CBDC 같은 경우는 중앙은행의 재량에 의해서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 바로 통계를 주겠다는 거죠. 그리고 화폐 단위는 여기는 법정 화폐 단위가 됩니다. CBDC는. 그래서 현재 화폐하고 같이 일단 생존을 내야 되기 때문에 두 개가 같이 패깅되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교환 가치는 암호화폐는 트레이딩을 하기 때문에 지금 공급과 수요에 의해서 가격들이 계속 바뀌는 거고, 여기는 법정 화폐에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액면 고정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암호화폐는 블록체인 기술이 들어가 있고 CBDC는 블록체인 기술이 들어가 있는데 추가적인 무엇이 들어가 있다. 이 추가적이란 무엇이라는 게 이제 각종 레이어가 들어가면서 통제할 수 있는 수단들이 이 안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마이너스 금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했네요. 유럽 중앙은행과 일본 중앙은행은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을 했었다. 일반적으로 은행에 돈을 맡기면 이자를 받는다. 하지만 마이너스 금리의 도입은 금융회사가 중앙은행에 맡기는 돈에 대해서 이자 대신 수수료를 부과하는 당시로선 상상하기 힘든 일이었다. 돈을 중앙은행에 맡기지 말고 기업이나 개인에게 빌려줘서 투자와 소비를 유도해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취지였던 것이다. 계좌에 돈을 두면은 손해이기 때문에 투자나 소비에 나설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정책을 펼쳤다고 하죠. 자, 하지만은 이런 마이너스 금리 정책은
효과가 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대안으로 제시된 게 바로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였던 것이죠. 디지털 화폐 계좌에 설정해 둔 돈에 수수료를 부과해서 돈의 가치를 하락시키면은 계좌에 돈을 두면은 손해이기 때문에 투자나 소비에 나설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중앙은행이 디지털 화폐 계좌에 적용하는 금리 조절을 통해서 시중은행을 거치지 않고 기업과 가게에 직접 통화 정책을 펼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자, 여기 문장도 중요합니다. 중앙은행에서 바로 기업과 가게에 직접적으로 통화 정책을 펼치는 거예요. 시중은행을 거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반대로 이야기해서 CBDC가 나오게 되면은 시중은행에 대한 영향력은 점점 다운됩니다. 중앙은행에 내가 어카운트를 개설을 해서 직접적으로 중앙은행하고 제가 다이렉트로 하는데 시중은행에 갈 일이 없죠. 그러면 시중은행에 돈이 안 쌓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대출을 할 리가 없는 거고요. 그러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시중은행의 역할은 점점 줄어들게 되고 점점 사라지게 되지 않을까, 이런 병폐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지금 CBDC가 아니라도 사실 시중은행들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지금 도로를 다녀보시면은 은행이 1층에 있는 데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2층으로 다 올라갑니다. 옛날 같은 경우는 2층이 VIP실로만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일반들도 전부 다 2층으로 갑니다. 그만큼 돈이 안 도는 거예요. 그만큼 은행에 대한 이용도가 많이 떨어지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주변에 은행 다니시는 분들 뭐 보시면은 굉장히 정리해고도 많이 하고 인원 감축 정책을 쓰고 있거든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현금 없는 사회가 되다 보니까 은행의 역할이 축소가 되고 있다. 이것은 전체적인 뭐 트렌드다, 이렇게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이 당시에 이렇게 CBDC에 대해서 고민을 했는데, 하지만은 세계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각국은 시중에 풀린 유동성을 회수하며 통화 정책을 정상화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위한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에 대한 논의는 사그라졌던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다시 CBDC에 대한 논의가 커졌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암호화폐가 등장을 했기 때문이죠. 현재 상황은 민간의 암호화폐가 지금 중앙은행의 정책을 바꾸게 만들고 있는 것이죠. 이것 또한 흐름입니다. 그래서 현금 사용이 줄어드는 현재 시스템에 적합한지를 두고 중앙은행은 고심에 빠졌습니다. 자, 이것도 재미있는 자료네요. 지난해 한국은행에서 폐기한 그 손상 화폐는 6억 2,700만 장이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에베레스트 산의 7배에 해당되고요. 롯데월드 타워의 113배에 해당되는 양이라고 합니다. 자, 분명히 현금 사용이 줄어들면은 은행 층에서는 관리 비용이 줄어들 거고, 그리고 시너리지 효과라는 것은 화폐의 주조 차익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비용적인 측면에서 굉장한 이득이 있는 것도 팩트입니다. 자, 이렇게 한국은행에서 폐기하고 있는 현금들의 양은 이렇게 상승 추세에 있습니다. 이 모든 게 다 손실인 거고요. 자, 지금까지 이야기를 기초로 해서 CBDC의 장점과 단점을 구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장점입니다. 신용 리스크가 줄어들겠죠. CBDC의 송금과 거래에서 중앙은행으로 이용하므로 결제은행의 다름에 따른 신용 리스크가 없죠. 중앙은행은 보다 안전하지만은 우리가 사용하는 2금융권, 3금융권 다 믿을 수가 없죠. 항상 위험률이 노출되어 있는 곳들이죠. 그 다음에 효율성 제고, 속도가 빠르고 처리 비용 감소 효과가 있을 거고요. 비용이 절감되겠죠. 화폐 유통과 관리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완전히 절감됩니다. 에베레스트산 더 이상 쌓지 않아도 됩니다. 지하 경제의 양성화가 있겠죠. 중앙은행이 현금 유동 추적이 가능해서 지하 경제의 양성화 효과가 나타나죠. 정부 입장에서는 이게 분명히 세수 효과로 어마어마한 자금들이 정부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월급쟁이들 통장에서 그만 좀 돈 좀 빼갔으면 좋겠습니다. 힘듭니다. 그리고 통화 정책에 있어서 다양한 정책 수단들이 여기서 나올 수가 있겠죠. 일단 정부 입장에서는 통제하기가 편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번엔 단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금융 중개 기능들이 위축될 것이다. 중앙은행과 시중은행의 업무 중복에 따른 중개 기능들이 위축될 것이다. 그래서 시중은행은 점점 사양 사업이 되지 않을까, 인원이 감축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시중은행의 수익성이 약화될 것이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시중은행이 위축되면서 예금이 줄어들 거고, 예금이 줄어들다 보니까 자금 조달 비용이 상승될 거고, 그리고 다시 이것은 예금 감소의 악순환이 될 것이다. 자, CBDC로의 자금 이동이 우려된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CBDC는 새로운 안전자산으로 부상이 될 겁니다. 이에 따라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해지면은 은행 예금에서 CBDC로 자금이 유출될 우려가 있다. 하지만 이건 흐름이 될 겁니다. 금융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CBDC 발행으로 인해서 중앙은행의 시장 참여도가 높아지고 이에 따라서 금융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저하가 우려된다. 자, 현재도 뭐 1금융권, 2금융권 다양한 이제 그 은행들이 있어야지만이 다양한 고객들이 상황에 맞게끔 이렇게 접촉해서 대출을 하고 뭐 이런 상품들이 많이 나올 텐데, 자, 이 모든 것을 중앙은행에서 처리한다고 하면은 이렇게 금융의 자원들이 배분되는 게 효율성이 분명히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신용 경로가 약화된다. 시중은행의 예금이 감소되면서 은행의 대차 대조표가 축소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신용 공급이 제약을 받는 거죠. 자, 신용 공급이라는 것은 돈을 많이 뿌려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위에서 다 같은 이야기예요. 시중은행에 돈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돈을 더 많이 뿌려줄 수 없다. 일반 사용자들한테 다양하게 자본들을 돈을 제공할 수 없다. 뭐 이런 이야기로만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단점 같은 경우는 대부분 나온 내용들 자체가 중간에 있는 시중은행이 약화된다 그 내용이고요. 근데 현재도 CBDC가 나오지 않아도 시중은행들은 점점 약화되고 있습니다. 아까 설명드렸고요. CBDC까지 나오게 되면 분명 시중은행은 더 약화될 것으로 뭐 예상할 수 있고요. 또 거기에 맞게끔 어떠한 대처 수단들이 나오겠죠. 자, 이번에는 주요 국가들 중앙은행의 CBDC에 대한 입장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뭘 준비를 한다고 해서 이게 발행을 결정했다 이런 내용은 분명히 아닙니다. 하지만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 곳들은 언제든지 시작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관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마디로 여기에 나와 있는 말을 곧이곧대로 믿지는 말자. 그리고 현 위치가 어디쯤인지 이것을 판단하는 자료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스웨덴 같은 경우는 현금 이용 비중 하락으로 인해서 2크로나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고요. 긍정적이죠. 자, 영국 같은 경우는 CBDC를 주요 연구 과제로 선정해서 구체적인 발행 계획은 미정이라고 합니다. 자, 연구 중에 있고 뭐 여기도 뭐 세모로 하겠습니다. 자, 미국 같은 경우는 CBDC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X표. 하지만은 미국에서 자금을 관리하는 데가 연준이죠. 패드. 연준에서 패드 코인을 왜 발행을 했을까요? 여기도 분명 테스트를 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테스트 중에 있어요. 테스트 한다고 해서 무조건 하는 건 아니지만은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자, 캐나다 같은 경우는 분산 원장 기술 기반 디지털 코인인 캐드 코인을 발행 및 도입을 검토를 하고 있고요. 자, 일본 같은 경우는 CBDC 발행 계획은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미국 쫓아가야죠. 열심히. 자,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DMB 코인을 개발하고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발행 및 도입 계획은 없습니다. 당연하죠. 그래도 동그라미입니다. 덴마크 같은 경우는 2크론 발행을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CBDC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발행 계획은 미정입니다. 중국 외에는 대부분 다 미정이라고 해야죠. 자, 여기도 동그라미. 자,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실시간 총액 결제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유빈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중국 같은 경우는 뭐 이야기 나왔죠. CBDC 진행하겠다고. 여기가 선봉에 설 겁니다. 총대 맺습니다. 이 친구들이. 자, 러시아는 대통령의 암호 루블 발행 계획을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자, 러시아 같은 경우는 대통령의 암호 루블 발행이 공식적으로 발표가 되었고 현재 그 법안이 의회에 지금 올라가 있는 것 같고요.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암호 자산 페트로가 발행이 됐습니다. 지금 나라가 안 좋아서 힘은 없습니다. 에콰도르 같은 경우도 미 달러화를 기초로 해서 디네로 일렉트로니코라를 발행을 했네요. 그리고 현재는 이용이 중단되어 있고요. 발행됐다 해서 이렇게 무조건 성공 못합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정책이기도 해요. 화폐개혁 잘못했다가 한 나라가 망가질 수 있습니다. 자, 브라질 같은 경우도 하이퍼레점이 코르다를 활용한 CBDC 개념 검증을 진행 중에 있고요. 자, 우루과이 같은 경우는 국영이동통신사 고객 10,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이 페소를 테스트하고 있고요. 자, 에스토니아 같은 경우는 전자영주권과 연동해서 에스트 코인을 발행할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에스토니아 같은 경우도 주민등록도 전부 다 블록체인화가 되어 있어서 여기는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빠릅니다. 자, 티니지 같은 경우는 우정사업본부에서 운영 중인 디지털 지갑 서비스 이 디너스의 분산 원장 기술 적용을 검토 중에 있고요. 자, 들어보니까 어떠세요? 모든 나라들이 CBDC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가요? 부정적인데 왜 이렇게 검토들을 하고 있을까요? 검토를 하고 테스트를 한다 해서 이게 발행을 약속한 건 분명히 아닙니다. 하지만 흐름과 대세가 그렇게 간다고 하면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준비를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시오땡 하면은 달릴 수는 없지만은 이 친구들은 언제든지 달릴 수 있는 스탠바이가 되어 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중국이 내년에 가서 CBDC에 대해서 분명한 방향성을 제시를 할 거고 중국이 성공을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이 CBDC 발행에 대한 입장들이 전부 다 바뀌지 않을까. 그래서 2020년이 되면은 CBDC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활발해질 거고 일부 나라에서는 내년부터 바로 시행을 하는 나라들도 생길 거고 늦어도 다른 나라들도 2021년 정도 되면은 시행을 하는 나라들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시나리오를 짜고 있습니다. 자, 재미없는 자료지만은 이 자료도 앞으로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금융연구원에서 재구성한 화폐 체계 그리고 CBDC란 분류입니다. 자, 이것도 금융연구원에서 만든 게 아니고 저기 BIS 국제결제은행에서 만든 자료를 이렇게 번역한 거고요. 자, 이 도표에서는 화폐의 체계를 4가지 구분 요소로 두었습니다. 첫 번째는 중앙은행에서 발행했느냐, 토큰으로 발행이 되었느냐, 디지털화가 되었느냐, 그리고 모두가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범용성이 있느냐. 그래서 이 4가지 범주에 다 들어간 체계가 바로 CBDC에 이제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CBDC가 되면은 이렇게 그 4가지로 분류가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포인트가. 그래서 첫 번째 요소는 중앙은행의 지불 준비금 어카운트 계좌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CB 어카운트 일반적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 그런 이제 계정이 있을 거고요. 자, 그리고 중앙은행의 디지털 토큰은 2가지 종류로 구별이 될 겁니다. 하나는 도매형 홀세일용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소매형 리테일용입니다. 도매용 같은 경우는 금융기관과의 이동을 이제 책임질 거예요. 대자본들이 움직이는 금융기관과의 이동을 책임질 거고 소매형 같은 경우는 이 금융기관과 그리고 개인 간의 이동을 책임질 겁니다. 자, CBDC가 나오면은 바로 이 소매형으로 올 수가 없어요. 모든 국민들한테 잘 뿌려서 모두가 인정하고 편안하게 써야 되는데 동시에 그게 되기가 힘들거든요. 자, 그래서 중국에서도 CBDC가 먼저 나온다고 하면은 먼저 이 홀세일용 디지털 토큰이 먼저 안정화를 찾아야 될 겁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CBDC가 나오더라도 우리 일반화되는 데까지는 분명히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면 좋을 거예요. 왜냐하면 CBDC 자체가 가상화폐 쪽에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니거든요. 흐름이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정말 가상화폐 쪽 좀 소위 잡코인들 모두 초토화를 시켜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꾸준히 말씀드리지만은
리밸런싱을 할 수 있는 타이밍이 오면은 꾸준히 리밸런싱을 해서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프로젝트 쪽에 투자하시라는 말씀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BIS 국제결제은행에서 제공한 CBDC에 대한 분류 이 기준을 기초로 해서 보면은 각국에서 지금 테스트하는 그 프로젝트들이 어디에 해당되는지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 도표는 그 CBDC 이야기 나올 때마다 점점 많이 보시는 도표가 될 것 같아요. 자, 조금 어렵더라도 눈에 살짝 넣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CBDC 같은 경우에 블록체인을 이용한다고 했는데 단일 원장 방식으로 갈지 분산 원장 방식으로 갈지는 상황들을 지켜봐야 됩니다. 각 나라마다 뭐 틀릴 거고요. 단일 원장 방식 같은 경우는 중앙 관리 기관에서 모든 것을 통제를 합니다. 모든 그 자료를 이제 기록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방식하고 비슷한 방식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즉, 뭐 고객 A하고 고객 B가 이제 서로 뭐 돈을 주고 받았다. 그러면은 중앙 관리에서 전체적으로 전부 다 원장에 기록이 남는 거죠. 자, 이런 방식이 단일 원장 이제 방식이 되는 거고, 분산 원장 방식 같은 경우는 개인과 개인이 이렇게 거래를 하면은 중앙 은행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노드들이 별도로 있습니다. 노드들이 별도로 있어가지고 이 노드들이 전부 다 같이 컨펌을 해줘야지만이 기록에 남는 방식. 이게 바로 분산 원장 방식이고, 이 데이터가 여기는 한 군데에서만 기록이 되는데 이 분산 원장 방식에서 데이터는 중앙은행뿐만 아니라 각각의 노드가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중국 같은 경우는 CBDC가 어느 쪽 방식을 채택할까요? 중국에서는 일단 그 자금에 대한 통계를 정확히 하고 싶기 때문에 단일 원장 방식을 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분산 원장 방식을 쓸 수도 있습니다. 이 노드들 자체를 어차피 거기 중국에서 유명한 은행들 딱 몇 군데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은행들끼리 이런 노드를 갖추게 해서 데이터를 공유하고 중앙에서 통제하는 그 방식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자, 중국인민은행은 디지털 화폐 연구소를 설립했고 이곳은 블록체인 관련 특허를 가장 많이 보유한 것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중국인민은행이 중국에 있는 그 중앙은행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자, 인민은행은 올해 채용해서 디지털 화폐 전문 인력 충원을 계속 발표하고 있고요. 중앙인민은행은 위안화에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 발행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발행된 스테이블 코인들이 대부분 미국 달러와 연동된 점을 지적하고 있고, 달러와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은 시장에 도입돼 실물 경제의 활용성을 증명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계했습니다. 그리고 관련 연구를 확대하고 중국의 기관을 지원해 위안화와 연동된 암호화폐를 발행할 수도 했다고 합니다. 이게 2월달 그 보고서 자료잖아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실은 전 CBDC보다는 이게 위안화와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들이 빨리 더 많이 나와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현재 저는 투자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판을 더 키워줄 수 있는 것은 CBDC의 발행보다는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발행들이 각국에서 많이 일어나야지만이 지금 가상화폐 쪽으로 더 많이 유입이 되고 그리고 양적 완화가 되기 때문에 저는 이 멘트가 사실 굉장히 마음에 드네요. 자, 머리는 아프시겠지만은 마지막으로 이거 자료 하나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자산기준 글로벌 은행 탑 10입니다. 2019년도 자료고요. 현재 자산 규모로 해서 1위부터 4위까지 전부 다 중국 은행들입니다. 이건 외워두셔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싶어요. 그래서 공상은행, 건설은행, 농업은행, 그리고 중국은행. 공상당을 건설하기 위해서 농업을 강조한 게 중국이다. 공상당을 건설하기 위해서 농업을 강조한 게 중국이다. 자, 이 순서에 대해서는 뭐 틀려도 상관은 없습니다. 공상은행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은행들이 순서가 자주 바뀌더라고요. 그래도 이 1위부터 4위까지가 전부 다 이렇게 중국 은행이다. 중국 은행들의 자금력이 어마어마하다. 그거에 대해서는 알고 계셨으면 좋을 것 같고, 아마 중국의 CBDC가 나오더라도 이 은행들의 역할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크게 간다고 하면은 노드를 같이 구성할 은행들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관찰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체인 파트너스의 보고서를 기준으로 해서 CBDC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기 자료에서는 이 CBDC가 시기상조이고 예습이 필요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지만 흐름이 어떻게 가는지 여러분들이 충분히 아실 수 있는 아주 훌륭한 보고서인 듯 합니다. CBDC에 대해서 이 정도 기초 지식만 있으면은 앞으로 나올 CBDC 뉴스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훨씬 더 편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중국에 관련된 CBDC 보고서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시간적 여유가 생겼을 땐 중국에 관련된 CBDC를 한번 또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방송이 여러분 모두에게 도움이 되시는 방송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